네, 오늘은 지난주에 양 과장이었는데 김 과장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신장기업 김 과장, 김진호 변호사, 장현미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뭐 출장이 있으셨다고. 네, 소상공인 대회가 창원에 있어서요. 소상공인 법률 상담을 하러 창원에 1박 2일 출장 다녀왔습니다. 아, 네. 네, 좋은 일 하셨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두 가지 아이템을 준비를 했는데 역시나 대장동. 네. 제 방송인 줄 알겠어요, 남들이 알면. 그러니까 날짜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조금씩 달라지고는 네. 있습니다. 일단 오늘 김만배 씨 다시 불렀고 김만배 씨가 네. 또 재밌는 발언을 오늘 해가지고 정영학 나무계에 의해서 계속 본인이 이렇게 공격받다가 오늘은 드디어 박영수 전 특검이 2014년에 화천대유 공모과정에서 그 법인이 이렇게 그 대리를 했다 네. 입찰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어요. 이게 뭐 예전에 김만배, 박영수 굉장히 친하다고 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여기까지 오니까 이것저것 쫙하고 우면입니다. 네. 자, 오늘 김만배 씨 두 번째 조사인데 코로나 때문에 뭐 좀 늦어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22일 전에 기소해야 되는 거죠 지금? 그렇죠. 뭐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구속 기간 만료를 이제 연장이 돼서 22일까지니까 보통 이제 구속 끝나기 전에 기소를 하는데 이제 그 후에 만약 준비가 안 돼서 공소장을 늦게 내면 또 검찰이 제대로 수사 안 했다, 부실 수사다, 뭐 했냐 이렇게 질타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든 마감을 맞추려고 할 거고 또 한국은 마감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마감이 돼야 일이 좀 됩니다. 그거는 변호사들 아닙니까? 마감의 민족 길. 네. 그러면 그러니까 말하자면 22일 전에 기소하지 못하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될 테고 그러면 또 뭐 수사 동력이 빠졌네 말았네 뭐 이런 소리 얘기가 나올 거라서 결과적으로 22일 전에 기소하려고 검찰은 그렇게 할 텐데 그 남은 기간 동안 공소장 다 쓸 수 있을지. 그러니까 그 부분이 문제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 기간을 한 번 연장해서 10일을 더 벌은 겁니다. 그런데 네네. 통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법원에서 영장까지 발부돼서 인신이 구속된 상황에서 불구속으로 기소를 한다. 어떤 그 실기해서 수사를 지연시켜서 그런 경우는 사실 통상의 사건에서도 검찰 사건을 했을 때 상상하기가 어려운 거라 이건 반드시 구속 기소를 할 건데 네네. 22일 안에 그 말인즉슨 공소장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의혹이 정말 너무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뭐 배임과 뇌물이 과연 그 가장 큰 주축이라고 할진데 그렇다면 이 뇌물을 받았다는 오늘 또 계속해서 새로 나오는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 과거 특검이죠. 네네. 일단 100억을 본인의 친인척을 통해서 받은 흔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분양 대행업에 대한 대가라고 소명하고 있어요. 하지만 분양 대행업을 수행한 거의 대가치고는 너무나 다액이고 실제로 이 100억 건너간 돈 중에 일부는 이 환경영향 평가 등등을 통과하기 위한 로비 자금으로 사용됐다라는 또 이 민간 개발업자들의 이 수사 과정에서의 진술이 나오기도 하고 네. 그리고 박영수 특검은 또 하나 들여다봐야 될 지점 중에 하나가 지금 어제도 뭐 이재명 후보가 특검 이야기를 하면서 대장동 대출, 부산저축은행 대출 의혹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네. 2011년도에 부산저축은행 대출과 관련된 비위의 주인 검사가 윤석열 후보였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그 당시에 부산저축은행이 본인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자금을 부동산 투자에 쓰고 이게 서민들이 모아온 저축 자금이었던 건데 이런 부분으로 사실 처벌을 받죠. 그런데 그 과정 중에 대장동에 굉장히 많은 액수의 어떤 대출금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네. 그 대출을 일으킨 사람이 뒷돈을 받았다는 흔적이 나중에는 드러나게 됩니다. 그 2014년인가요? 15년에 드러나고 그렇습니다. 구속되죠. 그런데 네. 2011 처음에 년도에도 진술한 건 2011년으로 문제가 알려져 있었죠. 있고요. 예. 네. 예, 아니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게 덮여져 있다가 그렇죠. 갑자기 2014년에 네. 드러나가지고 구속이 돼요. 네, 네. 덮여졌을 당시에도 참고인 신분이었는데 변호사를 선임하죠. 그 변호사가 박영수 박영수였어요. 특검이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 박영수 전 특검과 윤석열 후보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 관계는 상당히 많이 알려져 있어서 네. 이 건과 관련해서도 그렇다면 들여다볼 여지가 있고 여러 지점으로 지금 사건이 번지고 있어서 과연 공소장에 아주 정제된 사실관계를 검찰이 녹여낼 수 있을까 좀 의문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동안 1라운드는 이른바 배임
그래서 화천대유가 포함된 컨소시엄을 밀어주기를 한 거냐, 초과 수익 환수와 관련해서 어떤 작업을 한 것이냐 네네. 등과 관련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지금 그동안 제대로 등장하지 않거나 소환되지 않았던 이른바 50억 클럽, 네. 50억 클럽과 관련된 뇌물, 배임, 뭐 횡령 등과 관련된 종합적인 수사까지 사실은 이루어져야 이 뭐 공소장이 제대로 나오죠. 제대로 된 완벽한 버전이 될 텐데 지금은 그동안 1라운드 것만 하고 2라운드 거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고민일 것 같아요 검찰 아니 입장에서는. 그게 1라운드, 2라운드를 저는 이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자꾸만 하게 되는데 돈이 거기는 나왔어. 50억, 100억 돈이 흘러갔다는 게 나왔는데 돈을 쫓아가는 걸 먼저 하기보다는 그 어렵다는 배임을 먼저 그 그렇죠. 기소도 어렵고 유죄받기는 더 어렵다는 그 어렵다는 배임을 먼저 그렇게 드립하다가 결국은 시작을 했는데 이제 곽상도 전 의원이 됐죠. 이제 네. 어제 이제 의원직을 상실을 하게 됐는데 곽상도 전 의원도 이제 조만간 소환이 될 거다. 네. 그리고 소환이 되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해서는 하나은행 화천대유 네. 컨소시엄과 관련된 것들이 주요하게 이제 수사의 포인트가 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이런 전망이죠. 왜냐하면 이 김만배 씨랑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성균 관대 이제 동문이고 친분 관계가 있는데 지금 곽상도 전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냐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한번 깨질 뻔한 위기를 겪는데 그 과정 중에 김만배 씨의 부탁을 받고 이게 계속해서 유지되도록 그러니까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에 계속 그 들어가 있도록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이 지금 하나가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수사기관이 뭔가 단초를 잡아서 좀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비교적 덜 주목받은 사실관계 중에 하나 는 일단 민간 개발업자한테 너무나 많은 천문학적 액수가 갔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게 지금은 성남시만 주목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은행도 어떤 실은. 통상적인 그런 유사한 사업에 비추어 봤을 때는 가져간 돈이 굉장히 적습니다. 거의 사실상의 많은 자금을 대는 게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이익이 나더라도 상당 몫을 가져가는 게 보통 이런 시행사업의 루틴한 어떤 결과입니다. 그런데 네.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업 자체에서 거의 대출금 이자랑 수수료 명목의 금원만 가져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건 뭔가 윗선의 어떤 결단. 개입 없었다면 사실상 이해하기가 힘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곽상도 전 의원 그 당시에 뭐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이사장이라서 직위가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그 전에 박근혜 정부의 초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2013년도에. 네네. 그렇다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지금 하나은행과 관련해서 뭔가 단초가 나오고 시작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사실 파헤쳐야 되는 그런 숙제가 검찰에게 남은 것 같습니다. 하나은행 컨소시엄 관련해서 조금 더 우리 김 변호사님한테 여쭤볼 텐데 저는 이게 진짜 이상해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사실 말하자면 그때 이제 은행 컨소시엄이 없으면 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어플라이드 지원할 공모 절차에 응시하지도 못하도록 그 공모 지침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은행이 없었으면 화천대유는 대장동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였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곽상도 의원이 뭔가를 했다라는 얘기까지 언론에서 나왔어요. 근데 장 변호사님 말씀대로 근데 그렇게 들어가 놓고 왜 돈을 이것밖에 안 가져갔어? 그러면서 사실 민간 쪽에서 받아야 될 대부분의 이익을 화천대유한테 다 넘겨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이제 겁니까? 저희 변호사들이 이제 순진한 게 문제인 게 사실 이제 대장동 처음 의혹 제기했을 때 네. 이게 정말 이렇게까지인 거면 하나은행은 바보냐.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은행 설마 저는 이제 하나은행과 화천대유가 소위 예를 들면 하나은행을 구워 삶았다는 의혹이잖아요. 네, 지금 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설마 그러겠어. 그러니까 이건 되게 합리적으로 했는데 생각보다 대박이 나서 화천대유가 많이 가져간 거 아닐까? 처음엔 저도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했는데 네네. 결국은 이제 화천대유라는 어떻게 보면 좀 뿌리가 약한 그 자산관리 그 시행사가 하나은행을 끼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좀 뭔가 특수한 관계가 아니었으면 어려웠겠구나라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저희 입장에서 보면. 이제 깨달은 거예요? 네. 아. 그게 좀 부끄럽고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이 이제 곽상도 전 김만배. 의원과 이제 같이 또 성균관대 동문 네, 이렇게 태평성대 시절이에요 그때가. 네, 그래서 이제 좀 뭐 한국 사회에서는 이게 이런 걸 의심하는 걸 합리적 개연성 있는 의구심을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좀 슬프긴 한데 네. 어쨌든 충분히 들여다볼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은 극구 부인할 것 같고 부인하죠. 또 문제가
국회의원 신분이었거나 민정수석 신분이었을 때면 포괄적 뇌물죄 법리가 좀 더 폭넓게 적용이 될 수 있었을 텐데 만약 이거를 뭔가 청탁이나 이런 것들을 한 시점이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시점이었으면 그거를 뇌물죄라고 얘기하기는 좀 기소하기는 어렵고 법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검찰이 좀 고민해 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은행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성남의 뜰이라고 하는 회사 SPC의 50% 플러스 한 주는 성남 도시개발공사 거였고 네. 그다음에 화천대유는 1%인가 그렇고 네. SK로 그 SK증권의 천화동인이라고 하는 걸로는 6%. 그래서 화천대유 범화천대유가 7%밖에 안 되고 네. 나머지는 하나은행과 기타 금융권. 기타금융권. 네. 이거 엄청나게 많은 지분인데 맞습니다. 이자하고 수수료 정도밖에 안 받아갔어요 하나은행이. 그렇다면 그래서 네. 이제 사실 그런 곽상도가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 뭐 공무원 신분이라고 하기도 좀 어렵고 그렇다면 대가성도 밝히기가 어려워서 검찰이 들여다보는 게 알선수재인데 그렇죠. 알선수재는 뇌물만큼 뭐 대가성을 어떤 요구하진 요건으로 않아요. 하진 않고 다만 특경법상의 알선수재가 성립하기 위해선 어떤 제3자가 금품 등을 받고 중간에서 이 금융기관 직무에 속하는 어떤 업무를 처리해 달라고 주선받아서 그 업무를 하면 성립하는 범죄거든요. 그래서 뇌물은 아니어도 못하더라도 뭔가 알선수재로는 더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그냥 의혹이 아니라 정치적인 어떤 공세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합리적으로 제기되는 왜 금융기관이 이런 불이익을 본인들이 다른 사업에서는 엄청난 이득을 가져가면서 심지어 그게 정당하게 평가받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가져갔지, 덜 가져갔지, 못 가져갔지 이 부분 당연히 봐야 되고 이게 정치권의 어떤 입김이나 압력이 없었다면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보기는 좀 합리적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곽상도 전 의원은 알선수재 그다음에 이 본인들이 이익을 포기하면서 이런 그 컨소시엄에서 이자와 수수료 정도를 받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경영상의 결단을 한 그 누구가 있다면 이건 배임이 네, 되는 그렇죠. 거죠. 네. 하나은행에 대한 배임이 되는 겁니다. 네. 예. 이게 뇌물보다는 더 소명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나을 것 같은데. 근데 가능할 참 것 같은데. 이게 검찰 수사가 좀 복잡한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특수수사의 기본은 이제 막내부터 족칩니다. 네. 그렇죠. 막내부터 족쳐서 이제 제일 위에 있는 사람 제일 마지막에 불러가지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수사를 하는데 이번에는 사실 그럼 누가 메인이냐?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시나리오를 작성한 사람들은 남욱, 김만배, 예를 들어 정영학, 유동규 뭐 이런 사람인 게 합리적 의심인데 네. 그럼 이제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을 먼저 구속하고 수사를 했고 50억 클럽이라고 지금 지목당한 분들은 소환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왜 소환 안 해? 그러면 돈이 간 분들이 이분들이 그럼 핵심인가? 그럼 어느 게 그러니까 수사를 잘못하고 있는 잘하고 있는 건지 평가하기가 되게 좀 난감한데 어쨌든 이 전체적으로 그림이 완성이 되려면 이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분들을 일단 다 소환을 해서 1차 조사하는 정도라도 해야 검찰이 어느 정도 중간 매듭을 지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22일까지 그게 다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이제 공소장 1차 공소장, 2차 공소장 이렇게 공소장 네, 약간 그러면 이제 나눠서 나올 개연성도 그럴 있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예, 이게 참 한편으로는 좀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야 진짜 치밀하게 엄밀하게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건 만만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액면 플레이어는 아까 얘기한 대장동 4인방인데 네. 이면에 누구 다른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의구심이 네. 들 정도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처음에 영장 기각되고 이래서 사실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나 뭐 이런 것들 의구심이 되게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국민들 여론조사 보면 그 당시 한 지지난주까지인가 70% 정도가 특검이 특검 필요하다고 그렇죠. 75%까지 봤어요. 근데 네. 지난주 어쨌든 2명이 구속되고 나서 네. 60%로 떨어졌더라고요. 뭐라도 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그게 다 기각됐다면 아마 지금 바로 특검 논의로 여의도는 완전 변경됐을 텐데 검찰이 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런 상황이 지금 중간 성적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22일 공소장이 어느 범위에서 어디까지 나오느냐 공소장이
그게 어느 정도 의구심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느냐가 특검과 관련된 여론의 한 번에 또 한 번에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정치권의 논의와 별개로 그렇죠. 사건의 흐름상으로 보자면 맞습니다. 그래 보입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요. 이번 주 사회면을 달군 이슈는 이겁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단지 내 놀이터에 우리 단지 놀이터에 놀던 단지 내 놀이터 우리 단지 내에 놀던 아이들을 경찰에 신고했다. 네. 그리고 경찰 오기 전까지 어디다 이렇게 가둬뒀다. 이런 거잖아요. 네. 이거 주거침입죄로 신고했다고 하던데 뭐 그러니까요. 어떤 건가요? 저는 이 뉴스를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일단 인천의 한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가 본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 놀고 있는 다른 아파트 내지는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네 남의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면 이거 도둑이다, 도둑질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크면 굉장히 나쁜 도둑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을 잠깐 한 공간에 뒀다라는 건데 네. 그렇다면 이 사람 말이 맞을 것인가가 지금 논란입니다. 아니, 뭐가 도둑이야? 이게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요. 일단. 주거 침입이란 건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해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 놀이터라는 공간은 사실 사유재산이죠. 이게 주택법상 공용시설로 돼 있지만 아파트에서 관리비를 내고 거주하는 사람들의 공용재산인 그러니까 사실상의 큰 의미에서는 사유재산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분명하죠. 없어 보이지만 그렇다면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이 해하여졌는가? 나아가서 놀이 시설물을 이용한 게 시설물의 효용을 해해서 손괴죄까지 해당할 것인가? 당연하게도 둘 다 법리상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정원 집 단독 주택의 정원이면 모르겠는데 이 아파트는 이제 주거침입죄 놀이터가 되기는 어렵고 또 이제 사실상 평온을 해쳐야 되는데 이게 대충 시간이 뭐 한 저녁 6시 반 정도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뭐 한 좀 성인들이 단체로 와서 아파트 놀이터에서 파티를 저녁 10시에 하고 있으면 사실상의 평온이라도 해쳤을 텐데 6시 반에 놀이터에서 노는 것 정도로 평온을 해쳤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격분한 이 놀이터 입주자 대표분에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표현을 했던 거에선 자기는 안 했다라고 얘기하셔서 그 부분은 사실관계 자체는 조금 엇갈리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분이 원하셨던 기물파손이나 주거침입에 해당하기도 어렵고 근데 이제 욕설 부분도 진술이 엇갈리다 보니까 이분의 행위를 또 그렇다고 형사처벌을 역으로 하기도 좀 곤란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또 근데 적지 않게 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 부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가 도대체 놀이터라는 공간까지 커뮤니티 시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봐야 될지에 대한 좀 논쟁이 필요하구나 그런 수준이 돼버렸구나 안타깝게도 이런 걸 좀 확인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상 주거 침입이나 기와 침식하는 곳이어야 되는 기와 침식 하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골조가 있고 이렇게 방실을 침입해야 되죠. 네, 방실을 침입 이게 변호사들 말이지만 네. 기와 침식하고 방실을 침입해야 됩니다. 기와 침식하는 곳에 방실을 침입해야 되고요. 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사무실은 기와 침식하는 곳은 아니지만 사무실도 주거 침입이 됩니다. 예. 그래서 주거 침입죄는 성립 안 될 거고요. 네. 손괴가 있었다. 그래서 그 효용을 해했느냐, 효용이 해해졌느냐 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예, 어렵다고 보고 저는 오히려 이 입주자 대표 회의의 대표자라는 분이 아이들에게 만약에 진짜 이런 언사를 했다면 이거는 아동복지법 위반에 소지가 해당한다고 봅니다. 저희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 심지어 어린이집 선생님이 햇살반 아이를 뭐 이를테면 이슬반에 보냈다고 기소가 됐어요. 이거 왜 자기 연령대에 맞지 않은 반에 보냈느냐. 이것도 아이의 정서적인 어떤 발전에는 상당히 저해가 된다. 물론 무죄를 받았지만 일단 아동복지법이 그만큼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율돼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는 점에 근거해 보면 이런 식의 어떤 언어적인 사실상의 학대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 행동을 실제로 했다면 전 처벌 가능성도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아파트 공간, 놀이터, 그다음에 아파트 공유 공간 이런 곳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놀이터 외부 사람들 들어와서 흡연 음주하거나 뭐 이럴 경우 출입을 통제하는 아파트도 있고 학교나 지하철역 가려고 인근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를 가로질러 다니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임대 아파트 애들은 이쪽으로 다니지만 이런 일도 있었고 네. 하는데 분명 사유지인 건 맞습니다만 이거를 어디까지 사유재산을 배타적으로 보호받아야 될 사유재산으로 봐야 되는지는 뭐 좀 이게 법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해서 될 문제인가? 그럴 문제가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이건 정말. 그렇습니다. 이건 그냥 법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 이외에 소통이 필요한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런 필요한 영역이지 않은가
어쨌든 주거침입, 기물파손은 재물손괴는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좀 네. 분명히 확인을 하고요. 자, 신장개업 김과장, 김진우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